저희가 계속 그 정치 사회 분야에 있어서 저에게 좋은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원로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인 안변진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보면은 소위 사회과학을 하시고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왜요? 이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평생 현상을 연구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우선 제가 이번에 계속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 이런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지성과 반지성의 대결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성 반지성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이게 미국에서 트럼피즘 같은 것이 태동하는 것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세계사적인 조류가 될지 아니면은 이건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어떤 하나의 허들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는 낡은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어쨌든 진보적 성향은 있는 거고 보수적 성향은 있는 거니까 그 어떤 미래를 향한 진보와 보수의 경쟁 이런 사회를 꿈꾸면서 이제 유학 마치고 와서 나름대로 공적 지식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처럼 지금은 진보 보수 이전에 일단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을 지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미국 건국의 시조들의 디자인의 기본을 지키는 거 이 세상이 된 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죄송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밀레니얼 세대이신데 그렇죠. 지금 이 의원님이 던지고 싶은 화두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AI나.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다시 자의적 통치자의 계엄을 막을 것인가 이런 그러니까 저는 슬픕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혼란이 참 마음 아팠는데 미국도 제가 저도 한 4년 살아봤지만은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바로 옆에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라는 건 미국 살아본 사람이 대충 다 아는데 그 상황에서 51번째 주가 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관세를 왕창 올려버리겠다고 협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이란 국가에 물론 과거에 미국이 고립주의적 성향을 띈 적도 있고 아니면 또 세계화의 선봉에 선 적도 있지만은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극단으로 튀어나가는 모습이.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좀 미국의 민주당이나 진보적인 분들의 책임도 준엄하게 성찰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건국의 시조들이 만들어놨던 그 틀이 좀 상당히 불완전한 틀이거든요. 원래 취약한 틀인데 그거를 좀 더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좀 소외된 분들, 그러니까 보스턴이나 텍사스 오스틴이나 맨하탄이 아니라 좀 더 소외된 분들의 역지사지 공감하고 그분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갔어야 되는데 좋게 평가해 주신 오바마조차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통합은 되게 잘했고 그런 점에서 되게 강한 인상 받으셨잖아요. 근데 한국의 민주당에도 조금 아쉬운 게 제 의원님 제가 별명이 민주당 쓴소리 전문가입니다. 좋은 별명입니다. 그런가요? 저는 외롭습니다. 고달프지만 좋은 별명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를 모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준만 교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만나지 않고 만나면 오히려 더 편견이 생기죠. 한국 사회는. 그렇죠. 형님 아우 어느 대학.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객관적 분석을 하시는 분이 저를 잘 모르시고 처음에는 안 교수를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근데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너무 캐릭터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수능주의자예요. 저는 사실은. MBTI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옛날 조선시대 때에는 사상의학적으로도요. 저는 되게 수능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소심형이고요. 억울하죠. 억울한데 저로서는 제가 배웠던 이제 어떤 헌정주의 이런 기준에서는 그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의원님 미국에서 많이 들으셨던 키워드 인테그리티. 그렇죠. 어떤 한국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윤리성, 성실성, 무결성.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버드든 어디든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진보이든 보수이든 그런 어떤 자기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최소한 지켜야 될 그런 최소한의 어떤 윤리성.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초당적인 토대가 좀 허물어져 나가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이 의원님 같은 분이나 혹은 제3당의 또 다른 어떤 후보들이 현재 양당에 대해서 저처럼 좀 그냥 양쪽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사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양당 체제가 확립됐다고는 하지만은 그 양당이 어떤 당들이냐는 한 번씩은 바뀌어 왔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노동당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사실 2차 대전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렇죠.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민주당의 지금 성향과 한 150년 전의 성향을 비교해 보면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바뀌었죠. 예.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던 것이고, 오히려 남북 전쟁 시기로 돌아가게 보면은 소수자를 위하던 당이 어딘가 이런 것도 고민하게 만드는데, 대한민국은 참 이제 우리 헌정사가 48년부터 한 75년, 77년 가까이 이뤄왔지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얘기하면서 내가 엔비디아 같은 거 만들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언론에서 특히 한겨레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야, 이건 오히려 박정희주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우선 한겨레 신문에서 그런 지적을 한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짜 박정희주의자 같은 것을 본인의 결핍에 따라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념형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간의 민주당의 DNA에서는 예외적 인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어떤 선비와 상인의 조화를 이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 이전에 민주당은 아시는 것처럼 선비와 상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민주화 운동에 그렇죠. 좀 이념주의가 강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실용.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제가 나온 대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이 의원님의 대학은 미국 주류의 최고의 대학이라면 그렇죠. 감히 자부하건대 제가 나온 대학원은 미국의 비주류의 최고의 대학 한나 아렌트와 존 듀이의 대학.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해하는 게 존 듀이가 저희 학교를 설립했을 때나 미국의 20세기 서구의 어떤 사상적 기초를 다졌을 때 그 실용은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실용이거든요. 가치 있는 실용. 그래서 프래그머티즘을 한국에서 실용주의라고 번역해버리면 그래서 바라건대 다시 또 제 쓴소리 기질이 살아나는 건데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더 실용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실용 DNA가 떨어지잖아요. 없죠. 거의 없죠. 대화해보시면 잘 대화가 안 되시잖아요. 문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민주당스러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실용을 좀 갔으면 좋겠고 보수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저로서는 항상 모든 자리에서 오해받는 사람인데 저는 이준석 의원님의 노선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즘에 활동하신 거에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 보수나 진보 이전에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미래에 대한 얘기. 저희 세대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머리로는 하는데 그거는 몸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의원님의 역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좀 더 가치에 기반한 실용의 역할, 그 다음에 보수에서 좀 더 옛날 박세일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보수 이런 게 함께 좀 경쟁했으면. 그렇죠. 박세일 선생님이 사실 가신 이후에 보수의 철학 자체가 붕괴돼 버린 건 사실입니다. 너무 슬퍼요. 그 선진화라는 담론이 그 당시에는 나름 공격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 세 글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명쾌하게 정리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럼요. 지금은 이 글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누가 세웠다기보다는 들고 나온 거지만은 윤석열의 자유 이런 거는 굉장히 공허한 개념이거든요. 아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윤석열의 자유. 그 사실은 처음에 진중권 작가께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화 나누시면서 그때 그 사람에 맞춰서 좀 마치 좀 헌정주의인 것처럼 얘기하셨던 거를 진 작가가 조금 너무 좋게 평가를 그 당시 하셨어요. 지금 약간 후회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진중권 교수님이 이제 안티 조국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셔가지고 그 말을 가장 선명하게 해줄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니까 그런 쪽으로 가셨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보면 좀 약간 좀 당황스럽죠,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 의원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제가 이제 그 초당적인 정치학교를 김성식 전 의원님과 함께 하잖아요. 반전. 2기까지 제가 했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게 2기 초반에 보수 진보의 젊은 의원들을 불렀어요. 김용태 의원 아시잖아요. 김용태 의원 참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기후에 관심 있는 보수. 맞습니다. 그게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김용태 의원, 그다음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장혜영 의원. 세상에 너무 저는 그 자리가 좋았어요. 뭐냐면 서로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른데
서로 놀란 거예요. 서로 자유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저같이 좀 진보적인 사람은 보수 의원이 자유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순간 저 뇌에서는 아, 나랑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텔레비전 토론이나 그다음에 비전에서 이 의원님이 평소에 얘기하시는 자유라는 걸 네. 가지고 이제 어떤 보수적 공화주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예. 그러니까 어제도 윤여준 장관님, 그때 어제 뵀으면 좋았는데. 어제 제가 지방 갔다 늦게 올라와가지고 못 뵀습니다. 네, 예. 어제 진짜 멋있으셨습니다. 야, 진짜 윤 장관님. 진정한 원로. 예. 그리고 제가 그 단어 하나 정정. 저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 후배들이 저한테 안 교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이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 아직도 이라고 생각해서 원로 아닙니다. 예. 어제 진정한 원로 예. 윤여준 장관님이 본인인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자다.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저는 이 의원님이 저랑 노선은 다르고 저보단 훨씬 더 중도적이시지만 그러나 이 의원님은 제 기준엔 자유라는 가치를 가진 박세 선생님 같은 보수적 공화주의 이런 것들을 이번 대선에 가치와 아젠다에서 전면화해 주셨으면.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뭐 철학가가 아니면 사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풀어내는 것에 항상 그걸 간단하게 풀어내는 것에 제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듣는 건데요. 저는 앞으로 이 보수도 한번 개념 재정립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경제도 들어가 봐 낙수 경제론부터 시작해서 뭐 교육도 뭐 순수 경쟁 교육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노동 정책도 뭐 이런 뭐 이번에 주 52시간 얘기 나오면서 저는 보수의 아이디어 없음에 또 놀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재정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광범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2012년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 박근혜가 저쪽까지 가운데로 올 줄 몰랐다. 그럼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최근에 100분 토론 나가가지고 저의 안보관이 어떠냐에 대해서 대북관이 어떠냐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저는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북한과의 대화는 어쨌든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북한에 대해서 명분 없는 지원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나온 건데 제가 이 말을 하나 보탰어요. 보수도 이제는 평화라는 단어를 거부감 없이 쓰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예.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을 보는 게 용어에 대한 엠바고가 걸리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자기 검열을 시작한다 보거든요. 네. 아니 평화라는 단어를 보수가 쓰면은 너 김대중주의자냐 이렇게 공격받는 세상에서는 사실 대한민국이 정책의 그런 어떤 가능성을 좁혀놓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가 원래 사실 우리 국채인데 그럼요. 그것을 쓰면은 마냥 무슨 아스팔트 보수인 것처럼 치부되는 문화까지도 최근에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아까 말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하도 이상하게 써서 그렇긴 하지만은 저는 진보 진영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전혀 꺼리낌 없이 그냥 사전적 의미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보수 진영에서도 평화라는 의미가 정말 좋은 건데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평화는 가톨릭 용어거든요. 그런데 평화라는 용어를 쓰면은 왠지 무슨 진보 좌파적 개념인 것처럼 돼버려서 저도 참 쓸 때 주저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막 쓰려고요. 예. 제가 이 의원님만큼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왜 계속 비판을 받냐면 일부러 최근에도 계엄 이후에 최근에 발표할 때도 일부러 자유주의라는 말을 계속 썼어요. 일부러. 자유주의, 헌정주의, 민주주의. 그냥 제가 공화주의라는 말만 쓰면 진보 보수 다 그래 안 교수님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할 텐데 자유주의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 순간 진보적인 분들이 안 교수 왜 저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양쪽의 금기를 좀 깨트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지금 정말 중요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보수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경향이 강경 보수, 중도 보수 다 달라도 동시에 존경하는 사람이 레이건이거든요. 그렇죠. 레이건 대통령이요. 레이건이 재선할 때요. 탁월한 책사가 있습니다. 워슬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략가였습니다. 물론 규범적으로 저는 그분한테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분이 레이건 재선 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레이건을 진보들이 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오바마가 후보 시절에 레이건은 그레이트 프레지던트 그랬다가 진보들이 너 그러니까 이거 참 진영이라는 게 그 레이건은요.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꼭 전략으로만 쓰지 않았고요. 실제로 네오콘적인 노선도 있었지만 고르바초프와 그렇죠. 그 비공개 회담에서요.
레이건 정말 멋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에게 무덤까지 내가 비밀 가져갈 테니까 네가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든지 아젠다에서 한번 해보겠다. 여기서 너와 나눈 얘기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공개되면 당신의 입지가 곤란한 얘기든 그리고 그걸 지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란 얘기 예, 예. 반면에 진보적인 분들은 감히 저처럼 이제 경제 안보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좀 원전이라든지 네. 이런 데 대한 진보가 얘기해왔던 금기 이런 얘기를 제가 해왔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는 진보도 해야 될 때가. 해야 되겠죠. 사실 에너지 안보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그러니까요. 있고 그 그러니까. 안에서 뭐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 비현실적인 얘기도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이 에너지 믹스나 이런 데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대선 나오면 지난 대선 때보다는 조금 진화된 입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 스스로도 많이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좀 재밌는 담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예. 지난 대선이 정말 저는 재미없었던 게 대장동이 네 거냐 내 거냐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는 법정에서 다뤄도 재미는 없는 건데 그게 TV 토론에서 다뤄지는 걸 보고 예. 개탄했는데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저희가 대북 문제나 이런 거 논의할 때 보면은 저한테는 아직까지 제가 풀어내지 못한 하나의 과제가 있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통일해야 된다 주의에 가까워요. 네. 예, 지금의 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은 예. 통일은 선택이지 필수가 그쵸, 아니다고 그쵸. 생각하는데 저는 어릴 때 통일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왠지 해야 될 것만 같은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 젊은 세대, 2030 세대의 소위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또는 공화주의자 또는 민주주의자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가장 이제 제가 던진 질문인데 저도 답을 제대로 못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면서 호네커에 대해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우리가 과연 이 평화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그러면 대북 관계에서 문제 풀어가기 위해서 김정은과의 협상을 한다. 그럼 아까 레이건이 뭐 무덤까지 갖고 간다 이랬는데 그런 식의 좀 통 큰 협상을 해가지고 아니 그 김정은 당신이 지금 시점 전까지 했던 뭐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이런 걸 나중에 묻지 않겠다라고 해주는 게 옳은 건지 아하. 예. 아니면은 당신 통일은 좋은 건데 당신 무조건 법정에 세울 거야. 그러니까 전자는 사실상 통일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후자는 통일에는 도움은 안 되는 것이고 전자는 다만 우리가 세운 헌법상의 원칙이나 아니면 뭐 전범 처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완전 반하는 우리가 가르쳤던 것에 국제사회 가르쳤던 것에 완전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거는 정답은 없는 거라 봐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테이블에 올라오면은 사실 사람들의 관점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야, 역시 그 포인트까지 보고 계시는군요. 아까 우리가 사실 프래그마티즘 같은 것도 그렇고 인테그리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걸 드러내려면 이런 그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는 선호의 문제에 따른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그 내재적인 단단함을 갖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TV 토론에 한번 이런 거 좀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선 후보들 이런 몇 차례 만났을 때 어느 예. 후보가 이런 얘기를 과거에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 안 교수, 아니 대선 토론이 예. 너무 짧어. 예. 이 짧은데 내 비전을 얘기하기가 예. 너무 어려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나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민주당과 그다음 보수 쪽에 탁월한 사람들은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흔히 뭐 예산 분담 말고 예, 예. 지금 이런 얘기, 예, 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뛰어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하루하루 매일 자기를 벼려오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랑 약간 무관한 얘기인데 제가 그 대선 후보들한테 혹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자,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실은 거의 폭력적 수단을 써서라도 네.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생겼어요. 네. 초법적 세력들이 너무 커졌어요. 자, 그러면 당신은 그 초법적 세력들에 대해서 기존 미국에서 했던 방식,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보장하는 혹은 한국에서 했던 갈팡질팡의 방식 중에서 당신은 독일의 방식,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세상에 그 이슈까지 네. 보시는, 그러니까 지금 곤혹스럽고 불편한 질문들이 한 100개가 됩니다, 한국에서.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텔레비전 토론에서 돼야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땐
대장동이 네 거냐 내 거냐는 제일 저열한 수준의 질문이었다. 그래서 이번 텔레비전 토론에서 네. 이 의원님이 그 던지시는 질문이 네.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포맷 자체가 좀 그런 상호 토론이 많은 형태 갔으면 좋겠다. 사실 공통 질문 이런 거는 미리 주고 답 찾아오는 거는 아, 그럼요. 이건 챗GPT가 더 잘할 겁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이 실무자를 보내실 때 예. 토론 규칙, 예. 실무자를 보내실 때 예.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을 보내셔요. 아, 그래요? 아니면 직접 규칙 작성하셔요. 예, 예. 이번 텔레비전 토론은 이 의원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지만 지금의 AI, 기후, 노동, 연금 어느 하나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이슈잖아요. 네, 그렇죠. 장기 저성장도 그렇고 이 이슈를 전형적인 방식으로 토론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타운홀 미팅 같은 것도 좀 같이 했었으면 그러면 좋죠. 그러면 사실 분위기가 훨씬 더 논의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겠죠. 심지어는요. 힐러리 여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원래 이분이 개인적으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근데 좀 이분도 약간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소음인이에요. 그렇구나. 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오히려 강하게. 까칠하게 보이고 예. 강하게 보이는데요. 타운홀 미팅에서요. 예. 미국의 지적 수준이 높은 게 하버드에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심지어 힐러리 여사가 자신의 우주론, 나는 우주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이렇게 생각한다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에 나오는 예. 그런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의원님이 방금 던진 정말 어느 후보도 대답하기 힘든 이런 것들까지 예. 이번 대선장이 아니 왜냐면 저는 이런 생각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뭐 나중에 가지고 다뤄야 될 문제가 매우 구체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큰 줄기를 어떻게 잡아가고 국민들을 설득하냐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아까 말했던 그런 고민, 통일에 대해서 방향성을 할 때 뭐 퍼주냐 마냐 이런 아주 이런 원초적인 그러니까 원색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은 오히려 문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확신이 있으면은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중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통일을 위해 가지고는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은 전면적으로 과거의 과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제너럴 암네스티, 네. 예, 전반적인 관대함을 보여주자는 원칙을 세우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야. 예. 그런 게 나오면 그런 게 멋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사실 진짜 아까 성수대 토론이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뭐 거기다 야 너 빨갱이냐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우리의 지금까지 형사사법체계의 원칙은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 이어져 나가면은 그 정반합이 있는 과정의 토론인데. 그렇죠. 그리고 당대표 후보 시절에 대구에서 네, 예. 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 나의 얘기에 대해서도 그것이 함께 그 역지사지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네. 어떻게 대한민국을 통합하냐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은 그러한 큰 화두를 던지고 사회를 커뮤니케이션 인 치프로서 만들어가는 네, 역할. 예. 이거와 동시에 지금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러니까 미국을 주지사를 해봤잖아요. 예, 그렇죠. 한국어를 안 해본 속에서 대통령의 테이블에 올라오는 질문들과 의사결정의 사안이 자기가 평생 상상해보지 못한 바칼로레아 그렇죠. 2배의 질문이라고 그렇죠.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제 학자 중에 굉장히 좋은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 한번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Impossible Presidency라고 Impossible Presidency. 불가능한 대통령제. 그러니까 대통령 테이블에 최종 백악관 의사결정에 올라오는 질문은 밑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고 해결이 안 된 걸 올라오는데 그거를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원님처럼 방금 북한과의 최종적으로 가장 고독스러운 문제 네. 이걸 평소에 고민하고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다 해결되고 나서 최종 테이블에 그게 올라왔는데 10분 만에 결정해야 돼요. 네. 지금 대선 후보들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자기 전에 이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이런 거 고민하거든요. 이거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사실. 네. 제가 나중에 이런 문제를 판단할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 북한 문제만 해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태영호 의원이랑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네. 둘이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 10몇 시간 같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안 풀어놓은 네. 한 번도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곤란해서 안 올렸던 그런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네. 통일이 되게 되면 우리 국민묘지와 같은 격에 있는 혁명 열사령을 파묘할 것이냐. 아이고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네요. 네. 아하. 그리고 그때 태영호 의원과 제대로 제가 재밌게 토론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북한의 국토는 그 공동 소유 또는 국가 소유로 돼 있는데 북한의 토지에 대해 가지고 전면적인 사유재산제를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중국식 임대 모델을 할 것이냐
아니면 토지를 완전 국유제할 것이냐. 사실 이거는 되게 재밌는 지점이거든요. 엄청난 경제학자들이 네. 엄청 머리를 싸매야 돼요. 소유라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부의 불평등이라는 것이 사실 노동소득에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디에 집을 샀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라는 게 사실 저는 정설이라 보는데 정설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새로 취득한 영토에 가까운 북한에서는 어떤 제도를 적용해야 되느냐. 그럼요. 이거 컨센서스가 없으면요 나중에 가서 싸우거든요. 그럼요. 하다못해 북한 전역을 떠나서 DMZ 영역. 아 그렇죠. DMZ도 있네요. 그러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그 영역부터가 그 문제죠. 금사라기 땅인데 나중에 만약 통일이 되게 되면은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거기다가 무슨 세계적인 생태평화공을 예. 독일식으로 짓는다. 예. 근데 방금 의원님처럼 그런 구체적인 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그 수능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킬러 문항이 나오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 그게 킬러 문항이 예. 내용이 어려운 거 봤더니 이 말씀의 요체가 이거더라고요. 왜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오느냐라는 건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학력고사나 이런 거랑 수능을 착각하신 게 아닌가 싶은 게 수능의 지문은 누구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측정하는 그럼요. 시험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해력과 그럼요. 그다음에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인데, 만약 어떤 지문에 나온 내용이 어딘가 누군가는 봤을 내용이면 훨씬 더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배워서 답을 외운 것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야, 이게 법조인이라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건 사고력이고 문해력이고, 오히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풀어야 되는 문제는 생전 처음 보는 문제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풀어본 문제는 앞으로 AI가 더 잘 풀 거거든요. 그럼요. 아니 그래서 저는 예. 저도 이제 한국에서 예. 그런 단답식 교육을 받은 세대잖아요. 예. 그때 유학을 갔는데 예. 그러니까 처음에 법학 그 수업을 정치학인데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다음에 케이스, 대법원 케이스. 예. 그래서 제가 잘못 왔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법 사례도 잘 모르겠고.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 하다못해 법 사례에도 철학과 그다음에 그 속에서 새로운 법 해석과 그 안에서 창조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힘이구나.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하버드 수업 받았을 때 느끼셨던 충격. 예.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는 교육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 점에서 제가 그 모교에 대한 약간의 디스를 하자면 감히 하버드가 아직도 예. 약간은 부족한 게 옥스퍼드에 그걸 못 들어갑니다. 옥스퍼드의 석학들은 이제 이준석 의원님 같이 브릴리언트한 사람이 늘 수업 때 딱 보잖아요. 네. 그럼 너 수업 끝나고 잠깐 들를래? 네. 해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휙 던져요. 일주일 후에 만나자.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수십 년간 된 사람이 정치 영역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전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예. 이분이 과방위를 가는 바람이 좀 아쉬운데 지금 제가 가장 그 걱정이 되는 거 외통이거든요. 외통이죠. 그래서 과방위를 하시면서도 네. 그냥 대선 주자 시절에 네. 좀 여야의 네. 좀 젊은 의원들을 모으셔서 네. 한번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 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의 길, 특히 그렇죠. 20, 30대의 자유주의적 감성을 수용한 길, 그렇죠. 요 점에서 좀 한번 초당적인 아미티지 리포트 같은 걸 좀 한번 만드셨으면. 되게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거 제가 한번 추진해 볼 텐데요.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틀, 제가 미국을 뭐 일반적인 정치인보다는 조금 잘 알겠지만은 그렇죠. 미국이 변하고 있는데 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빨리 그만큼 변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예, 역시 고민은 폭이 넓으시. 그거 좀 리포트나 화두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그렇죠. 지금 미국의 어쨌든 고립주의적 성향과 리쇼어링이라든지 이런 거로 나타나는 그 산업 기반의 회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트럼피즘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죠. 바이든 정부 때도 그런 경향이 그럼요. 있었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라는 것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냥 예전에 몇백 년을 이어온 4대 모델로 이걸 쳐다볼 수 있겠느냐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이 변화를 그럼요. 잘 디텍트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미국을 왜 자꾸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이 리버럴 진영이라 그러죠. 2016년에 충격을 당한 거예요.
설마 트럼프 같은 아, 그렇죠, 그렇죠. 저 이제 뉴요커 시절에 네. 그러니까 한 몇 년 뉴욕에 있었으니까 저는 아직도 고향입니다. 네. 저희 마음의 고향입니다. 몇 년 안 있어도 그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진보 진영한테 요거도 먹을 얘기인데 네. 사르트르의 그 이 부인이었고 유명한 페미니스트였던 시모누 보바르는 프랑스는 반미국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좌파 지성들은 네. 근데 미국을 한 6개월 방문하고 나서요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슬프게 미국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서유겸용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약간.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 대한 약간의 애증 같은 게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시사구실에서 트럼프한테 충격패를 당하고 나서 조롱했던 그리고 나서 설리반을 비롯해서 민주당 핵심들은 자신들에 대한 앞터시 리포트 해서 외교 안보 노선을 완전히 선회합니다. 그게 바이든의 소위 말하는 신냉전 자유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한국의 민주당, 네. 한국의 국민의힘한테 감히 묻고 싶은 건 제가 바이든 들어섰을 때 민주당에게 또 저 특유의 기질 쓴소리. 이제 기존 민주당의 네. 해방 전후사의 그림자가 어우러진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무도 제 얘기에 뭐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죠. 근데 국민의힘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예. 그야말로 옛날 냉전 시절에 그 지나친 아니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는 대통령이 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걸로 외교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답답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정말 이 의원님 예. 이번 대선과 그 이후에 예. 그러니까 과방위 하고 날아다니실 테고 예. 이 의원님이 질문하면 이해도 예. 못하실 거예요. 정부 관료들이 그다음에 좀 우리나라 예. 외교 안보의 미래 여기서 좀 진보 보수 떠나서 네. 이런 그룹들을 만드시는데 좀 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또 이렇게 아이고. 너무 좋은 또 대화의 또 이런 티키타카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아이고, 예. 정말 저도 고민이 많은데 오늘 조금 풀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겸손의 말씀. 저희 같은 백면 선생이. 네,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좋은 기회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